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마음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네,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엿새입니다. 하지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초접전 지역이 여전히 많은데요. 막판 판세와 각 당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2013년도 재보궐선거 때 2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도 지방선거 때 했고. 네. 총선은 이제 총선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일단 뭐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전국 규모의 선거였는데 그때 11.5%였어요. 네. 2013년도는 이제 보궐선거니까 비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때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4.5%, 5%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에 대비해 본다면 10%는 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됩니다. 네, 한 15% 정도만 돼도 성공이겠네요. 15%면 상당히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네. 사전 투표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걸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여야 지도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반성을 하겠다 뭐 또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손학규 고문에게 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각 당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죄와 반성을 외치며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아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손학규 전 고문에게 총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저희 지나친 의석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님에게 도와주십사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서서 양당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철밥통 양당 해결하고 민생 문제 살리는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명 야당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정당, 민생 제일 선명 야당, 정의당을 꼭 키워주십시오. 이 김무성 대표는 이제 요즘 뭐 가는 곳마다 이제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대구에서 후보들이 뭐 무릎까지 꿇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대구 지역이 이제 무소속 돌풍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공천 파동과 관련된 무소속 후보들이죠. 그래서 대구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위기의식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야당을 비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대구에서는. 그래서 일단 대구가 뭐 새누리당의 텃밭이니까 그 TK 대구 민심에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하자면 이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어떠한 다른 뭐 야당의 비판이라든지 무소속 비판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대구 민심이 최근에 그 새누리당 공천 때문에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조짐 같은 게 발견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낮은 자세, 읍소 전략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란한 선거 운동 대신에 좀 저자세로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 정서에 이제 호소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그 지역이 대구니까 대구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에서 이 새누리당을 찍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그 대구 민심에 호소한 그런 전략을 봐야 되겠죠. 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뭐 과반도 어렵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꽤 됐죠. 뭐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한 135석 정도 예상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읍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을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이제 집토끼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토끼들에게 위기감 같은 것들을 조성할 수 있죠.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 그래서 전통적 지지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 같은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일수록 선거가 다가올수록 좀 이제 의석을 낮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선거를 많이 앞둔 시점에서는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반하여 국민의당은 오히려 좀 다른 전략이죠.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두 정당에 비해서 현재 의석수도 적으니까 네. 현재 그래서 뭔가 사표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심리에 호소해서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 후보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겠죠.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게 199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이인재 후보가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여권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여권이 주장했던 게 한나라당에서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 이인재 후보가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과 좀 연관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당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는 이제 국민의당 다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학규 전 고문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역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지원 요청을 했죠. 손학규 전 고문의 선택은 어떨까요? 글쎄요, 총선 국면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특정 정당을 지원하긴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의 네. 사무실 방문했다든지 또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이제 행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것이고 정계 복귀의 수순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일부 추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지원 유세는 자기네 정당만을 지지해달라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열린우리당과 통합할 때 대통합민주신당 만들고 통합민주당 만들고 이럴 때 기본적인 손학규 전 대표의 정치 지향이 좀 통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두 야당 중에서 어느 정당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계 전체 재편이라든지 야권의 재편에서 어떤 운신할 공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움직인다면 총선 네. 이후에 뭐 네. 야권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지금으로서 뭐 그럴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어렵지 네. 않겠느냐.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손 대표 본인이 생각할 때도 부적절하다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손 전 고문한테 이제 뭐 이렇게 지원 유세를 요청한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다 이 호남 여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내일과 모레 이제 호남을 방문하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은 뭐 호남 없이 대선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정면 승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28석인데 전남, 전북, 광주가 현재의 지금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히 불리한 정황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가 안 되니까 선거 때까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해서 얼마나 호남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이번 선거에 특히 야권에서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우리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권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과 모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이번 선거에 야권의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국민의당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 기존의 정당과는 이 선거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더민주에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이 사표를 막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호소할 텐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신생정당이니까 그렇게 이를 게 전 많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양당을 다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지금 일반적인 전망은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5석 미만일 거라는 전망들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당 쪽에 찍으면 일반 이론으로 볼 때 그곳에 그러한 정서에 호소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당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당세가 약하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아무래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 자체가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에 찍어도 그것이 사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자신감을 더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두 정당과 국민의당의 전략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게 좀 결과에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보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민심의 향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13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미리 조사된 여론조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대 총선의 관심 지역구입니다. KBS가 실시한 3차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북 전주 을 지역으로 가봅니다. 네, 정운천 후보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28.4%고요. 더불어민주당 최영재 후보가 27.9%, 또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가 24.8%로 세 후보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비슷비슷하네요. 저 정도면 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겠죠. 지금
이 전주 을은 이제 호남 지역인데 이 정운천 후보, 저기 새누리당의 이분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도 출마했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도 총선 때도 출마했고 그 당시에도 지난 총선 때도 거의 40% 육박한 득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후보와 함께 이 호남에서 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선 가능성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전북 전주 병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것이 지난 3월 24일 조사에서는 이제 김성주 후보가 9.6%포인트 오차 범위를 약간 넘겨서 이제 약간 앞섰었는데 이 10여일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전반적인 여론조사가요. 지금 여론조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는 뭐 공표가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엇갈리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어떠한 지역은 그 추세가 일관되게 쭉 유지되는 이제 지역구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주 병 같은 지역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 오차범위 내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두 후보가 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과도 같아요. 전주고 네. 서울대 국사학과 이렇게. 그래서 김성주 후보가 또 정동영 후보를 도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동영 후보는 지역도 많이 옮겼었죠. 지난 19대 때는 강남으로 출마했었고 그 전에 관악갑 그리고 또 이제 동작을에도 출마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고향인 전주 덕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네. 선거구 획정 받기 전에는 거기 다시 왔는데 여기도 지금 과연 이 전주가 정동영 후보를 마지막까지 품에 안을 것인지 그것도 아주 관심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전남 목포로 갑니다. 새누리당 박성만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성기 후보,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 무소속 유선호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죠. 박지원 후보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박지원 후보는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나서 처음에 천정배 의원과 함께 연대 쪽에 많이 무게를 실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접었는데 역시 박지원 의원이 갖는 그 호남에서의 그 중량감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인물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국민의당에 앞선 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가 34.4%,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31.3%,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박종준 후보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 이제 이해찬 후보가 워낙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후보잖아요. 네. 뭐 이제 국무총리도 역임했고. 네. 근데 어쨌든 무소속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선거 경향이 이제 지역구에 따라 다르고 또 수도권 제외한 지역과 다르긴 합니다만 무소속 후보들은 참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뛰어넘으려면 역대는 그래왔었죠. 그래왔었어요.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 참 어렵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뭐 이재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 부분도 지금 이제 이해찬 후보가 이번에 컷오프 된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건데, 그래서 역시 그 정당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저렇게 좀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박종준 후보는 많이 또 지역구를 닦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정말 마지막까지 개표할 때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초접전의 지역입니다. 이번 개표 네. 방송이 참 기대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선거구당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리 조사된 것이 아니면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엿새 동안에 또 이런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이 각 후보들이 하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요. 변수가 꽤 많을 겁니다. 남은 엿새는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막말 돌출 변수도 있을 수가 있고 말이죠. 네. 또 호남에서의 여전히 그 지금 문재인 대표의 방문이 내일하고 모레로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뭐 후보 단일화는 뭐 거의 이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직은 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수도권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많아서 마지막까지 각 당의 혼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또 사전투표도 사전투표도 시작이 되니까 시작되니까요. 좀 미리 네. 하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